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 인근의 대규모 군 전력을 집결시키면서 대이란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압박과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합의를 언급했고요. 이란 역시 협상이 진전됐다고 밝혀서 평화적 사태 해결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핵협상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요. 미국은 모든 우라늄 농축의 영구적 중단을 포함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 강경파들은 미국의 핵포기 요구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전쟁을 택하겠다며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필리핀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 공식 접수되면서 필리핀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긴 결정이 정치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이 만약 전쟁을 시작한다면 지역 전쟁이 될 거라면서 중동 확전 가능성을 경고한 데 대한 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와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이란 주변에 강력한 함정들을 배치했다고 다시 한번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3일쯤 해소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부분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민 단속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포함해 일부 예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셧다운이 해결된다고 해도 민주당이 이민 단속 요원의 바디캠 착용과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폐용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국토안보부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중재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 회담이 4일과 5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재개됩니다. 지난달 두 차례 열린 3자 회담에선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3자 회의체가 파행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가 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미국의 중재로 혹한기 에너지 시설 공격은 잠시 중단했지만 도심이나 최전방에서의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집트로 연결되는 라파 국경 검문소가 휴전 발효 약 4개월 만에 개방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부터 사람 간의 이동만 허용됐는데요.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 주민이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돌아가려는 주민의 경우 전쟁 기간 가자지구를 떠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에 있는 3국 출신 이주민을 아르헨티나로 추방하는 협정을 양국이 협상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불법 체류하다 적발된 제3국 출신 이주민을 아르헨티나로 이송한 뒤 아르헨티나가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항공편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협정이 추진되더라도 이주민 수용 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아르헨티나가 단기간 내에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빨간불 켜진 레드스테이트. 네, 빨간주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그러네요. 미국에서 빨간주라고 하면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뒀던 텍사스주 주의회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이변이 펼쳐졌습니다. 네네. 작년에 뉴욕시장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완패를 했는데요. 이제 정말 대표적인 공화당주 레드스테이트인 그렇죠. 텍사스주의 텃밭에서도 공화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그래서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1월 30일에 실시된 텍사스주 상원의원 구선거구 보궐선거였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57%의 득표율, 공화당 후보가 43%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14%포인트 앞서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이게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7%포인트로 이겼던 곳입니다. 거의 1년 만에 정말 그러네요. 완전히 반대로 선거 결과가 뒤집힌 셈인데요. 네네. 특히 이번에 도전했던 공화당 후보 웜스겐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지지했던 인물이어서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네. 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약간 체면이 구겨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이런 질문이 이어지니까 내가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한 발 비껴갔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번 결과는 공화당 의석 중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걸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화당 소속인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는 텍사스 전역의 공화당원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미국 언론들도 충격적이다 이렇게 논평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안전한 보수 지역으로 분류되는 공에서 공화당이 심지어 대패를 했는데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 특히 대규모 추방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렸고요.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초강세 지역인 이른바 딥 레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일으킨 이변이 공화당을 흔들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에 치러졌던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의석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선인이 이제 공식 취임하면요. 하원의 의석 분포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입니다. 기존보다 이제 한 석이 더 줄어든 4석 그러네요. 차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네, 중간선거 앞두고 있어서 공화당이 더 긴장하겠죠. 자, 다음 키워드 트럼프 DC. 여기가 어디지 하시겠는데요. 워싱턴 DC. 네, 워싱턴 트럼프 DC. DC.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7월 4일에 미국이 독립 250주년을 맞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파격적인 기념 사업을 잇따라 벌이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 취향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DC로 탈바꿈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네. 먼저 대표적인 게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250피트 이게 한 76.2m 정도 되는데 250피트 높이의 독립 개선문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세운다고 하는데요. 네. 이 규모가 프랑스 파리에 이제 있는 개선문이 개선문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파리 개선문이 더 50m. 네. 네. 이건 76.2니까 더 높고요. 링컨 기념관도 얼마나 큽니까? 그 그렇죠. 기념관 크기가 30.1m인데 이걸 압도하는 크기의 개선문이 들어서는 겁니다. 일단 처음부터 큰 거가 디자인으로 채택된 건 아니고 설계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이즈를 줬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랬더니 나는 가장 큰 걸 원한다라고 정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250주년에 맞춰서 250피트 이 상징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큰 건물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너무 높아서 주변에 이미 있는 다른 기념물들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데요. 네. 이
이외에도 작년 8월에 워싱턴 도심에서 포뮬러 자동차 경주 시리즈인 인디카 대회를 여는 행정명령에도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프리덤 250 그랑프리로 이름이 명명됐는데요. 네. 백악관 근처 거리를 포함한 코스에서 경주용 자동차들이 시속 약 300km로 질주를 하게 됩니다. 와. 이 서명을 하면서 당시 이 대회가 미국의 위대함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나는 레이싱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플로리다 주에서 자동차 경주대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그때 대통령 전용 리무진인 더 비스트를 타고 경주용 트랙을 한 바퀴 도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예. 그리고 6월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백악관 경내에서는 UFC 격투기 경기가 펼쳐집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 UFC를 좋아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대선 승리가 확정된 직후에도 측근들과 함께 뉴욕에서 경기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예. 또 집권 1기에 추진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됐던 미국 영웅들의 국립정원 건립 행정명령에도 또다시 서명을 했는데요. 네. 이게 역사적 인물 250명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구상이었거든요. 이게 그렇죠. 없어졌다 부활하면서 워싱턴이 트럼프 스타일로 개조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경주 UFC 짜릿짜릿한 네. 경기를 좋아하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가 피니시 라인 앞둔 뉴 스타트. 전 세계 핵무기의 90%를 갖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핵탄두와 투발 수단 숫자를 제한하기로 한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이른바 뉴스타트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협정이 5일자로 끝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유지돼온 미국과 러시아 양자 간의 제도적인 핵 안전판이 사라지게 됐다라면서 앞으로 혼란해진 핵 군비 경쟁에 중국 등이 뛰어들면서 국제 안보 환경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미러 간의 핵 통제가 오랫동안 국제 핵 질서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네. 냉전 시절에 쿠바 미사일 위기 때문에 핵전쟁 문턱까지 갔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1972년에 전략무기 제한협정 솔트 1을 체결했어요. 이후에 이게 여러 단계의 변주를 거치다가 2010년에 뉴 스타트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 같은 핵 투발 수단을 700기로 여기에 탑재하는 핵탄두를 1,550기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1980년대에 한때 전 세계 핵탄두 숫자가 7만 개 수준까지 높아졌었는데 이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12,000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가 상대를 좀 예측이 가능한 범주 안에 두면서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을 도모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2023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등의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에 적대 행위를 한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중단하겠다 선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도 핵무기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그러다 작년 9월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으니까 1년 연장할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자국에 요리한 새로운 핵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 때문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핵 통제 체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높지 않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새롭게 협정을 맺으면 중국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중국은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핵 전력이 한참 떨어지는데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도 새롭게 협상을 하려면 핵 보유국인 프랑스랑 영국도 동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쉽지 않네요. 예, 쉽지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러 간 핵 통제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붕괴되면 양대 핵 강대국뿐만 아니라 지금 거론한 중국, 영국, 프랑스 공식 핵 보유 국가들도 있고 북한 같은 비공식 핵 보유국도 핵 그렇죠. 군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네. 터미네이터의 시작인가? 약간 무시무시한데요. 네. 인공지능 전용의 SNS인 몰트북이 등장을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28일에 이 플랫폼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챗봇 개발사 옥탄 AI의 맷 슐리히트 최고 경영자가 개발을 했는데요. 네. 오픈 클로라는 AI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에이전트들만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비서들만 게시글을 올린다는 거고 네. 사람은
우리는 이 AI 비서의 대화를 볼 수만 있고 직접 계정을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몰래 가입하면 되지라고 예.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건이 있어요. 가입할 때 AI 비서가 보유한 특정 코드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네.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1초에 10,000번 특정 배너를 클릭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었답니다.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지. 되니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AI 비서란 인간 사용자의 주문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AI 비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오픈클로를 컴퓨터에 설치하면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24시간 사람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성형 AI, 제미나이나 챗 GPT랑은 완전히 다른 AI 비서예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네. 그래야 수행을 하는데 네. 이거는 사용자의 컴퓨터 파일과 이메일 같은 광범위한 개인 정보에 그냥 혼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실제 행동을 해요. 알아서 행동을 하는 네, 거군요. 혼자서 메일을 읽고 일정을 브리핑하고 오. 음성 AI를 활용해서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해줍니다. 사용자 설정에 따라서 차이가 물론 있긴 한데 브라우저에 저장된 로그인 정보에도 접근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비서들이 자기들만 모이는 SNS를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서로를 몰티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몰티북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네네.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상당히 인간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놀라운 공상과학 영화 같다라는 평가를 그러니까요. 전문가들이 내렸습니다. 이 AI들이 나누는 채팅을 보니까요. 네. 나는 인터넷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람은 나를 타이머 정도로만 쓰고 있어. 이렇게 불만을 나타낸대요. 자기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만 시켜? 뭐 이러고요. 예, 예. 야, 사람들이 인간 AI끼리 나눈 대화를 엿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대화방을 우리가 따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와. 심지어 다른 AI가 그러자 좋은 생각이야. 이런 댓글을 또 달았다고 합니다. 무서운데요. 너무 이건 무섭죠? 좀? 네. 그래서 AI 보안 전문가인 켄 황이 혁신적이긴 한데 보안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지적을 당연히 내놨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요. 다 끝났다. 터미너이트의 시작이냐. 공포와 감탄이 섞인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C의 거의 모든 앱과 파일, 기록에 혼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네, 사실. 이용자 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키지 않은 일인데도 이용자 동의 없이 혼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은행 송금을 혼자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돈이 빠져나갈 수 있죠. 되어버리면. 그래서 아직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예. 터미네이트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네, 유명한 얘기잖아요. 예. 이게 지금 뉴요커들 그리고 이제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뉴욕타임스가 한국 대중문화에 빠진 미국인들이 이제 한국어 학습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오.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중물이 되어주는 건 K-팝 데몬 헌터스의 히트곡인 골든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중간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그러니까 맞아요. 한국어 가사가 네네. 들어가잖아요.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유튜브랑 틱톡에 한국어 가사의 발음과 뜻을 알려주는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지금 번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언어학습 애플리케이션이죠. 듀오링고에서 네. 작년 1년 동안 미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사람이 22% 증가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확대하는 곳들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교육 기관들도 한국어 교사 모집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비영리 언어교육기관 한미센터는 지금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메릴랜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밥 허신데 대부분 학생들이 흑인하고 라틴계래요. 그런데 뭘 가르치려고 하면 기본 문구나 속어를 이미 알고 온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입문 수업을 듣는다는 건데요. 네. 내가 한국에서 자랐는데 학생들이 나보다 K-팝에 대해서 더 많이 알더라. 네. 그래서 학생들을 따라가려고 이제 내가 K-팝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5세 직장인은 넷플릭스에서 한국 게임쇼를 자막으로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대요. 그래서 주당 6시간에서 8시간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어 한국어만? 수요만 느니까 이게 눈에 띈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대학생은 K-팝 팬들과 어울리기 위해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한국 역사,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한국어 공부를 드라마를 보다 시작한 37세 과학자는 이제 한인마트에 가서 쇼핑을 한 뒤에 집에서 떡볶이와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그렇군요.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영어를 네. 팝송으로 네, 뭐 배웠던 알고. 예, 네. 그런 생각이 나는데 K-팝 데모넌터스 이 골든이 지금 미국에서 그래미 시상식 열리고 있잖아요. 네. OST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네. 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네. 이게 노래를 만든 송라이터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래서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 테디, 24 아이디어 등이 그래미상을 받았는데요. 네. 작곡가 K-팝 작곡가나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AP통신이 이 곡의 이중 언어적 매력을 강조해서 표현해냈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네. 지금 올해의 노래 주요 부문 후보에도 골든이 올라 있습니다. 네네. 로제 씨는 브루노 마스랑 함께한 아파트가 역시 주요 부분인 올해의 레코드 후보인데요. 네. 빌보드가 지금 올해의 노래 골든이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네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진짜 설상가상. 눈이 내리는데 서리까지 내리니까 설상가상인데요. 네. 진짜 설상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개막이 2월 6일입니다. 네, 코앞으로 이번 다 주. 왔어요. 얼마 네. 안 남았는데요. 네. 아직도 경기장 일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어. 주요 경기 시설인데도 미완공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네. 최고 인기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힌 게 아이스 하키인데 네. 지금 이곳 아이스 하키 경기가 펼쳐질 주 경기장 아레나가 지난달에 임시 개장했는데 여전히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5일에 첫 번째 경기가 열리는데 네. 아직도 공사용 비계가 치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프레스 센터 일단 문을 열었거든요. 아직도 내부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고 책상 같은 것도 없는 빈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열기도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지난달 30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탈리아 국민의 17%가 올림픽 개막이 임박했다라는 걸 모르고 있더랍니다. 조사 대상의 8%는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열린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중심지에 전자매장 모니터인데 대형 모니터들이 있는데 네. 한참 올림픽 예고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도 챔피언스리그 하이라이트가 흘러나오고 있고 뭐가 더 개막식 티켓은 지금 6일에 개막하는데 1일까지도 다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이 밀라노를 포함해 이탈리아 4개 권역에서 분산 개최가 되고 밀라노에서 열리긴 해도 경기장이 대부분 시외곽에 있다. 이래서 좀 올림픽 열기가 썰렁한 게 아니냐. 막상 개막하면 분위기가 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네. 일단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버브의 Bittersweet Symphony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에 반발하는 일부 투기 세력을 겨냥해 정책에 맞서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해소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호통 경제학에 빠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1월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3.9%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선 65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 등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야간에는 올리고 낮 시간대에는 낮추는 방안으로 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만 4천 개 더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로 가보겠습니다. 황종일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필리핀 정치권이 또 시끄럽다고요? 이번에는 이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 정치권이 다시 한번 큰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겨냥한 두 건의 탄핵 청원이 하원에서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 세력 간 갈등과 권력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원에 접수된 탄핵 청원은 두 건입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안드레 데 헤수스와 부송 피노이당 제레니 제트 니사이가 제출한 것으로 홍수 방지 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부패 의혹과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ACT 교사당 안토니오 티니오, 가브리엘라 여성당 사라 엘라고, 가바탄 르네 코가 서명한 청원인데요.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넘긴 사건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약물 사용 의혹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청원은 부패와 예산 운영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두 번째 청원은 두테르테 ICC 사건과 대통령의 도덕성, 직무 능력 문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두 건 모두 홍수 탄핵 이슈를 흐리는 듯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은 필리핀 사람들이 정치 뉴스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지켜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겼었는데 이게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됐군요. 네. 네. 계속 전해주시죠. 네네네네. 네. 네, 그래서 네, 하원, 네네, 탄핵 절차에 관련해서는 우선 하원 법사위, 네, 그렇습니다. 앞서 필리핀 당국은 지난해 3월 마약과의 전쟁 당시 자행된 수천 건의 초법적 처형 형태로 혐의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해 ICC로 이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탄핵안 발의자 측은 이것을 주권 침해이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마르코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실제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ICC에 넘긴 조치는 두테르테 진영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두테르테 측은 이를 정치적 배신으로 규정하고 있고 마르코스 진영은 합법적 책임 추궁이라는 헌법적 책임 추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탄핵은 두 세력의 힘겨루기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된 셈이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ICC에 인계한 것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메랑이 되어 들어온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어 권력구도 재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마르코스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필리핀 대통령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의회가 정직과 성실, 법치에 따라 의무를 다할 것으로 믿는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최근 마카티 고급 골프장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과 건설 인프라 관련 기업인들과 함께 라운딩을 즐기는 모습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탄핵을 주도하는 안토니오 티니오 의원은 인기 여배우 안젤리카 바낭길리난과 사회문화 행사에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와 연애의 묘한 결합이라는 가십성 기사가 확산되면서 탄핵 이슈를 흐리는 듯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은 필리핀 사람들이 정치 뉴스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지켜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탄핵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하원 법사위는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의에 착수합니다. 우선 형식 요건을 검토하고 적법성이 인정되면 실체 요건 심사에 들어갑니다.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탄핵안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네. 이후 본회의로 넘어가면 상원에서 최종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가결이 돼서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위기를 넘길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탄핵안이 실제 가결되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네. 하지만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면 정치권은 더욱 격렬한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이 임기를 약 2년 남긴 시점인데요. 네. 이번에 제기된 탄핵 이슈로 마르코스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탄핵이 성사된다면 필리핀은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세력 간 권력 재편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향후 정치 일정과 맞물려 그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필리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탄핵 정국이 지역 권력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는 각 세력이 풀뿌리 조직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인데 탄핵을 둘러싼 찬반 구도가 그대로 지역 선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202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탄핵은 사실상 예비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모두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가 향후 정치 지형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등 군사 전력을 대거 배치하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인 압박과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합의를 언급하고 있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은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또다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갈등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최근에 아라비아의 북부 홍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항공모함 다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최근에 전략 자산을 이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죠. 네. 먼저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호가 최근에 아라비아해에 배치가 됐습니다. 항모 전단 하면은 미국 군사력의 상징이죠. 근데 이 에이브럼 링컨호 핵추진 항공모함인데 뭐 여기에 70
10대에 이 70여 대의 함재기가 뭐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막강한 네. 정말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링컨함 외에도 또 세 척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 또 추가 병력도 5천 명 정도 또 투입을 했고요. 지난해 6월에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했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이 일대에 배치된 그 병력으로는 좀 최대 규모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는 그 미국의 조기 경보기 또 정찰기 이런 여러 대가 그 이란 주변에서 지금 포착이 됐는데 네. 지난해 6월에 미국이 이란 폭격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정찰기 등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핵탐지기 그 콘스턴트 피닉스라고 하는 특수 정찰기가 있는데 최근에 영국 서퍼크 주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가 배치가 돼서 영국에서 배치됐다는 거는 곧 해당 이란 주변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 언론들도 이 콘스턴트 피닉스호가 배치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움직임 때문에 미국의 이란 공격 임박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분석도 네.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인 옵션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백악관이나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네네. 근데 그 미국 언론들이 이 전문가들 또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 옵션들로는 일단 대규모 공격 네. 통해서 이란 지도부 또 혁명수비대 등을 타격하고 또 이런 것을 괴멸시키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일종의 이제 빅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 또 이란 정권의 상징적인 어떤 표적들 그중에 하나는 핵시설이 되겠죠. 그렇죠. 지난해 10월에 미국은 뭐 실질적으로 이거를 괴멸시켰다 그랬지만 그 이후에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관측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다시 핵 시설들을 표적 삼아서 공격한다고 하면 그 당시 작전이 좀 미진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다시 이런 시설들을 핵시설 등은 상징적인 표적들을 타격해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이런 제한적인 공습까지 여러 옵션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보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느 옵션이 됐던 간에 쉽지는 쉽지 않은 않을 것 것 같아요. 같은데요. 네, 대규모 네. 공습. 아, 이란은 베네수엘라하고는 다른 나라죠. 뭐 군사적인 뭐 파워뿐만 아니라 여러 네. 가지 정치적인 체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습이라는 게 쉽지가 않고 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한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2024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던 하마스 최고 지도자 그 이스마일 하니에를 암살했잖아요. 전세 네. 깜짝 놀랐지만 그렇죠. 이스라엘의 정말 정보력, 실행력 정말 대단하다 그랬는데 뭐 이스라엘 손잡고 하메네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부담이 있겠죠. 예, 아무래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만약에 군사적인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일단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타격을 하고 네. 점점 상황을 봐서 수혜를 높여가는 쪽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 대화 중이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실제로 협상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냥 말뿐인 건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화 네.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있죠.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아닌데 협상을 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네. 그 지난 1일에 미국의 언론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 네. 미국 정부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우리가 협상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를 상대국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능하다면은 이번 주 내에 뭐 만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튀르키예, 이집트 그리고 또 카타르가 네. 이제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악시오스의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보도입니다. 네.
트럼프 하면 또 특히 뭐 타코 이래가지고 예. 처음에는 윽박지르다가 네. 뒤에 가서는 꼬리를 내린다 뭐 이런 것 뭐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뭐 이제 의식했는지 이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화하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스처나 뭐 트릭이 아니라 또는 뭐 어떤 결국에는 무력을 지금 사용하겠다고 협박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꼬리 내릴 거다라는 이런 거를 해석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군사 타격 하는 옵션도 지금 생각하고 손에 들고 있다. 있다. 이렇게 또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란 쪽을 보면은 이란도 미국하고 비슷해요. 강원 사인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약간 현 정부 특히 이제 우리 시간은 오늘 새벽에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핵 협상 관련해서 합의에 도달할 거로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전쟁은 아니고 대화를 하기로 해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메네이라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뭐 그러면은 어저께인가요? 미국이 공격하면은 이거는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 지역 전쟁으로 확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두 나라 모두 강원 사인을 동시에 그렇군요. 내놓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오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뭔가 좀 협상으로 풀면 맞아요. 더 좋지 않을까 예, 약간 그럴 수밖에 이런 없을 것 같아요. 예, 바람이 예. 부담이 되니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과 협상을 위해서 내건 요구 조건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것도 역시 미국 언론들이 소식통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 기사들을 보면은 미국이 이란에 제시하고 통보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 문제예요. 네. 모든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 이걸 요구했다고 하고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 전량을 폐기해라. 그다음에 탄도미사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탄도미사일 수량 사거리 제한하라 이런 것도 있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뭐 이런 저항의 축 이란 입장에서는 저항의 축이라고 지금 그동안은 뭐 한 오랜 기간 동안에 엄청난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원을 해왔죠. 네. 이런 지원 모두 중단하라.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모든 우라늄 농축의 영구 중단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축 우라늄을 전량 폐기한다. 이 요구는 분명히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때 이루어졌던 2015년 네. 이란이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하고 독일 P5+1하고 합의했던 핵 합의보다 매우 강경한 내용인 건 사실입니다. 네. 기존 핵합의, 그러니까 그 2015년에 합의했던 거는 핵심은 이란이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농축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고 이걸 단계적으로 계속 낮춰서 결국에는 그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대신에 상업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상업적인 용도의 농축 우라늄을 허용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트럼프 등 미국의 강경파들은 이런 진짜 좀 유연한 이런 조건들이 결국에는 이란이 그 뒤에서 핵 농축을 계속 무게급 핵 농축을 할 수 있도록 빌미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우라늄 농축 영구 중단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도 다 폐기 네, 네.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거 과연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무 강하니까요. 그동안에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이란 정부 지도부는 이 핵 무기 개발을 거의 뭐 국시로 지금 내걸고 있잖아요. 이 핵 네. 개발이 곧 서방과의 어떤 저항에서 승리하고 이란이 정말 국가로서 자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 계속 수십 년 동안 추진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타협한다는 거 곧 뭐 항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다. 좀 미지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란 신정체제가 약화되어 있는데 네, 이란 네. 지도부가 수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 그렇습니다. 요구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왜 중요하냐면 네. 사거리를 제한한다 하는 거는 이란이 자국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네.
제1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타격하려면 사거리가 최대 한 2,000km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제한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쉽지 않다. 또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최근에는 뭐 자기네들이 1만 킬로미터급의 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제한된다면 그런 어떤 억지력의 수단을 빼앗기는 가지고 것이기 아,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란은 지난해 10월에 하메네이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자체적으로 약 2,000km급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이 정책을 폐기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모든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는데 네. 만약에 미국이 요구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걸 만약에 이란이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이런 작년에 이 사거리 제한을 다 폐기했던 것들을 다시 뒤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이란으로서는 받아들이긴 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란은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최대한 수천 기가 된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그렇군요. 있는데 네. 대부분 북한하고 러시아의 미사일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국에서 생산한 그 무기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은 그런데 이제 수백 개, 수천 기라고 제가 이제 대충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드렸는데 미국 당국은 이걸 한 3,000기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 면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여기 이 요구 사항에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또 수량도 줄여라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조건이 중동 지역의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모든 지원 중단해야 된다. 네. 이런 요구 사항이었는데 사실 이 대리 세력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좀 많이 맞아요. 위축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네. 이거 정도는 굳이 받아들일 수 있지 네네. 않나. 또 미국이 왜 또 굳이 이걸 넣었을까라고 네네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시아파 이슬람 맹주 이란은 이제 뭐 이라크 민병대도 운영하고 시리아도 아라사드 정권을 지원했죠. 헤즈볼라 또 뭐 하마스 이렇게 네.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거의 뭐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는 괴멸한 상태이고 또 작년 또 12월에 특히 재작년 12월에 아사드가 이제 시리아에서 방금 축출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또 조금 이란적에는 상당히 타격이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세 가지 요구 중에서는 그나마 이거는 받아들일 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특히 최근에 이란의 경제난 때문에 대규모 시위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그 와중에 나온 얘기가 아니 우리의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금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그 남의 나라 네. 이 하마스나 뭐 헤즈볼라 또는 후티 반군 이런 사람 이런 쪽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항의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국내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이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명분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외국 뭐 언론들을 보면은 이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모든 지원 중단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전망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마 이 부분도 이란으로서는 그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이런 세력들이 많이 괴멸되어 있지만 좀 쉽게 놓을 수는 없는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핵심은 사실 핵협상이에요. 그렇죠. 네, 핵협상인데 네, 네. 아마 이란 쪽에서는 이 전량 폐기라든지 네. 또는 영구 뭐 어떤 중단 이거를 조금 수위를 낮춰가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또 논의하고자 한 미국과 논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을 이란 쪽은 원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원하는 건 이란의 정권 교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뭐 최근 며칠 상관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란 시위 사태가 막 이제 네. 극도로 이제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그럼 이란의
이번에 새 지도부를 찾을 때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상 노리는 게 정권 교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원한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얘기는 쉽게 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고 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하메네이 추출한다고 해서 이 한 사람을 추출한다고 해서 그렇죠. 이란 신정 체제 단숨에 무너지는 건 아니고 또 오히려 더 강경한 반미 세력이 차기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 카드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움직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케니 로긴스의 데인저 존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